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KIFRS 개정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연차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 KIFRS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는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표시하며 현금 흐름표는 제1007호 문단 21에 따라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 간 연결성이 불명확하여 정보 유용성이 낮았습니다. 현금 흐름표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였으며 ISB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연계하는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이번 개정으로 부채의 기초잔액에서 재무현금 흐름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반영하여 기말잔액을 나타내는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매각을 통해서 장부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고 만기 보유를 통해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각을 통해서 회수한다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장부금액과 원가로 측정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일시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라면 계약상 현금 흐름을 모두 회수할 것이므로 보유 기간 동안 공정가치가 어떻게 변하든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유 기간 동안 일시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ISB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예상회수 방식과 무관하게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모두 일시적 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계약상 현금 흐름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더라도 보유 기간 동안 할인율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정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려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약상 현금 흐름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면 추정 미래 과세소득이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데 추정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래 과세소득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효과를 반영하기 전의 금액인지 반영한 후의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위원회는 ISB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ISB는 미래 과세소득 예측 시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차감하면 더블 카운팅이 되므로 미래 과세소득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때 어떤 단위로 묶어서 평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ISB는 세법상 공제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이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또는 묶어서 평가하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연차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 개선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기준서 간 비일관성을 해소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개정사항입니다. 일반 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에서는 투자자가 1인인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는 자신이 그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재무제표에 사모단독펀드의 자산을 구성 항목별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 현행 제4장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 따르면 사모단독펀드라도 법적 형식이 기업이라면 종속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이처럼 규정 간 상충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6장에 따라 개별 재무제표에 이미 사모단독펀드나 특정 금전 신탁의 자산을 구성 항목별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번 연차 개선에서는 제4장과 제8장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외관법에서 종속기업 범위를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외관법에서는 자산 총액 등 일정 요건 및 충족 시 종속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관법 규정에 의해 종속기업이 아니었다가
자산 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외관법상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투자 차익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때 외관법 규정이라는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만을 본다면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8장 지분법 기준서에서는 투자 차익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2장 사업결합 기준서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고 실무에서는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제12장 사업결합 기준서에 실무지침을 신설하여 지배력이 있고 이미 투자 차익을 산정했었더라면 피투자 기업이 법령에 의해 종속기업이 되더라도 투자 차익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 취득할 때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불리역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공정가치는 100인데 거래가격은 120인 경우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가격을 각각 얼마로 인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실무에서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연차 개선을 통해 사채와 신주인수권 중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매입가액 잔여액으로 나머지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없다면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입가액을 안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4장 충당부채 기준서에 따르면 일부 유형의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9장 조인트벤처 기준서에서는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일정 유형의 우발부채를 다른 유형의 우발부채와 구분하여 주식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규정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일정 유형의 우발부채를 다른 유형의 우발부채와 구분하여 공시하라는 것이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외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9장을 개정하여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11년까지 2단계였습니다. 이때는 복잡한 추정이나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한계 세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한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3단계로 변경되면서 한계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과세소득의 총액을 예상하여야 하는 상황이 많아져 한계 세율 적용에 따른 편리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2장 법인세 기준서를 개정하여 현행 K-IFRS와 같이 평균 세율로 명시하고 이와 연관된 문단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2장 법인세 기준서 법문과 결론 도출 근거에서는 정기에 인식한 이연법인세가 자본에 직접 가감되었던 항목인 경우 그 변동도 자본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지서 실무지침에서는 정기 이전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 변동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이러한 상충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번 연차 개선을 통해 법인세 기준서 실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정기 이전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법인세의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장 특수관계자 기준서에 따르면 개인 A가 기업 X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이 기업 Y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 A와 가까운 가족을 사실상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기업 X와 기업 Y는 서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공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개인 A가 직접 Y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서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번 연차 개선을 통하여 케이스 2에서도 X와 Y가 서로 특수관계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A가 기업 X와 기업 Y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X와 Y가 서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면 A가 개인인 경우 기업 X와 기업 Y는 상호 특수관계자로 인지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이러한 규정 간 비대칭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번 연차 개선을 통하여 케이스 2에서도
X와 Y 서로 간의 특수관계자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6-1의 개정을 통하여 기준서 문구를 명확히 한다면 케이스 1에서 X와 Y는 서로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나 A가 개인이 아닌 기업인 케이스 2의 경우 X는 Y의 특수관계자이지만 Y는 X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비대칭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개선을 요구하여 이번 연차 개선을 통해 케이스 2에서도 X와 Y가 서로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도록 비대칭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단도군역 실적배당 신탁은 1인의 유탁자가 금융기관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배당을 받는 신탁입니다.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개정 문단 26에서는 신탁재산 중 증권의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언급하면서 단도군역 실적배당 신탁이 운영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준서 불혹비의 적용 보충기준 문단에서는 주식이나 채권과 다르게 평가하는 예외를 명시하지 않아 실무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차 개선을 통해 제5004호 문단 26의 1을 신설하여 단도군역 실적배당 신탁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